자, 건축선의 지정을 같이 봅니다. 교재. 자, 건축선의 지정. 자,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예외 볼까요? 자, 건축선의 후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기역분의 양방향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요너비, 건축급상 도로의 소요너비는 4m죠. 그 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 그가 뭐죠? 도로죠. 그 도로의 중심선 동그라미 합니다. 중심선, 이 기준이죠. 중심선으로부터,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 소요너비의 2분의 1 몇 미터죠? 건축급상 도로의 소요너비는 4m잖아요. 4m의 2분의 1이니까 2m죠. 네, 2m의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됩니다. 자,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양방향 대지에 대한 그림,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 대한 그림이 박사의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이고, 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방향, 한쪽 방향의 대지가 접한 경우죠. 자,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 줄 것이십시오. 이게 기준이에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 이게 기준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는 몇 미터죠? 4m, 4m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니연본에 대한 그림이 박산의 오른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이 니연본에 대한 그림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려둔 그림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리는 걸 보고 설명 듣고 이해하시면 저절로 이해가 돼버리고 입력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재 그림하고 안 맞춰봐도 됩니다. 어차피 뭐 다 제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앞에 보시면 되죠. 설명드려요. 건축선. 자, 예외적으로 건축선 지정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건축구성 도로의 소요너비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너비 몇 미터죠? 4m 이상, 4m 이상 도로를 건축구성 도로다라고 했고요. 이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축선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선은 망설이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죠. 4m 이상의 망설이지 말라고. 이 도로가 30m든 50m든 60m든 10m 도로에 접하고 있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라고. 이 건축선이죠. 이게 원칙인데 혹시 대지가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에 대지가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예외적으로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소요너비가 몇 미터죠? 4m에 미달되는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이때는 예외적으로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되는 거죠. 교재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안 봐도 된다니까. 여기 도로인데 2m 도로라고. 2m 도로인데 딱 설명 듣고 이해하고 외워버려요. 양 방향에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거 맞죠? 2m니까 4m에 미달되잖아. 미달되는 양쪽 방향에 전부 대지가 다 있다고. 양 방향에 대지가 있잖아. 이때는 건축선이 어떻게 지정되냐면은 도로의 중심선이 기준이야. 도로 중심선. 이걸 외우라니까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외우는 거야. 이해하면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이니까 봐요. 오른쪽, 왼쪽 모두의 양쪽이잖아. 양쪽을 얼마나 후퇴하느냐면은 소요너비가 4m잖아. 소요너비의 2분의 1 몇 미터죠? 2m. 그렇죠. 중심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2m를 후퇴하라고 수평으로 2m가 후퇴된 부분에 점을 연결하면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라고요. 건축선이고 이쪽으로도 몇 미터? 똑같이 양쪽 방향으로 똑같이 2m. 소요너비 2분의 1을 후퇴해서 2m가 후퇴된 부분에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할까요?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각각 소요너비 얼마를 후퇴합니까? 2m. 즉 몇 미터죠? 2m씩 후퇴합니다. 이렇게 몇 미터를 후퇴하죠? 2m. 이쪽으로도 2m를 후퇴한 부분의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이 삐끔찍게 보십시오. 이 도로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 이쪽에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지에서 제외되니까 이것은 대지입니까? 도로가 됩니까? 도로가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전체 길이는 몇 미터죠? 4m를, 소요너비 4m를 확보하고 그 밖에 건축선을 그어서 여기 건축을 허용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럼 이걸 자체로 외우는 게 최고 좋은데. 소유너비 4m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소유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해서 건축수를 지정하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 더 제외된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이것을 책에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못 들으니까 그 그림은 또 필요 없는 그림이고 늘 낯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기하다가 망하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또 혼자 그려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외워버리라니까. 양쪽 중심선도 양쪽으로 2m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 그 말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거만 반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멋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봅니다. 소유너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에 이번에는 소유너비 미달돼요. 3m 도로예요. 4m에 미달되는 거 맞죠? 한쪽에만 대지가 접하고 있는 거야. 한쪽에만 대지가 접하고 있고 양방향입니까? 1방향에 대지가 있습니까? 1방향에 대지가 있잖아. 근데 반대쪽에 이게 반대쪽에 보십시오. 이거 하천이라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거나 철도의 선로부지이거나 아니면 경사지. 경사지가 뭐죠? 경사각도가 큰 땅이지 뭐. 경사각도 크면은 집 그대로 지을 수 없어.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뭐죠? 이때는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으면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2m씩 후퇴하면 되는데 한쪽 방향에 대지가 접하면은 하천, 철도, 경사지 쪽 도로 경계선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기억하시라니까. 하천, 철도, 경사지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할까요? 소요너비의 상당한 수평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4m. 4m를 이쪽으로 후퇴하면은 이게 이 길이가 4m를 후퇴하면 도로에서 몇 미터 들어온 거죠? 1m 후퇴돼서 들어온 거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고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럼 우리는 또 외웠네.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거라고. 몇 미터 미달될 때 4m에 미달되는 도로, 2m 도로나 3m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거고 이 두 개를 제외하면은 원칙은 어떻게 되죠? 4m 이상 도로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것을 건축수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그려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는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513페이지 보시고요. 513페이지 지정 건축선 그 외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 진행하지 않습니다. 설명 안 해요. 이것은 나중에 5,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을 위해서 원리만 설명한다고. 왜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어렵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시험 치르기 목적이기 때문에. 지정 건축선 보겠습니다. 지정 건축선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십시오. 허가권자는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밑줄 그십시오.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게 지정 건축선의 지정 목적입니다. 지정 목적이 되죠.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손 떼시고 그 밑에 줄 도시적 밑줄 그십시오. 4m 이하 밑줄 그십시오. 도시계에서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수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 지정된 건축수를 지정 건축수라고 해요. 그림이 없죠? 네,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지정 건축수는 설명드립니다. 앞에 집중하세요. 교재 보지 마세요. 혼자 보고 연구하면서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죠. 이렇게 도움 받는 게 좋죠. 자, 다음 예외 두 번째 예외죠. 네, 지정 건축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정 건축선. 우리 강남구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허가권자 누구죠? 강남구청장이잖아. 건축법상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 강남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지정 건축선이에요.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이라고 해서 지정 건축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자, 어디에서 지정되냐면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적으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에서만 몇 미터 범위 내에서 4m 이하 범위 안에서 지정 건축물의 지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은 용도지기, 강남은 도시지역 맞죠? 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강남구청장은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구청에서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을 본래 건축선하고 구별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죠? 지정 건축선 그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물으면 대답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1초 이상을 망설이신 분은 네, 틀린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30m 도로예요. 30m 도로고 여기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자, 물으면은 1초의 망설임 없이 하셔야 되고요. 대답을 안 하시거나 한 템포 늦게 대답하시면 틀린 걸로 간주하고요. 네. 남은 시간에 마지막 시간은 서서 수업 듣는 걸 하지 뭐 콜. 여러분 이때 건축선이 어떻게 되죠? 건축부상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너무 잘하신 거죠. 4m 이상이면 생각도 마시라고 그랬죠. 4m 미만일 때 2m 도로나 3m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지정하는 거지. 4m 이상이면 생각지도 마시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이게 건축선 이론이고요. 참 잘하신 거죠. 이게 건축선이에요. 본래는 이게 건축선인데 봐요. 우리 강남구에서 도시지역이잖아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강남구청에서 이 본래 건축선 말고 4m 범위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다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구청에서 별도로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이라고 해서 지정 건축선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본래 건축선 외에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말하는 거야. 이제 지정 건축선이 무엇인지 아셨죠?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죠.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 그러면 세 가지만 시험 치면 되잖아, 우리는. 도시지역에서 지정되고 4m 범위, 4m 이하 범위에서 지정되고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 지정 건축선이 무엇인지 아시면 이 단어 세 가지를 떠올리면 시험 치는 거죠. 뭐. 도시지역에서만 4m 범위에서 지정이 허용되고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제외된다. 오몇 X입니까? X.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딱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잖아. 그죠? 513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5번을 읽으셔야 돼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전. 왜요? 지문에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R 밑줄 것입시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사선면입니까? 수직면입니까? 수직면 동그라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이죠, 원칙.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줄 것이죠.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출입구 창문 등의 제한입니다. 자, 다 줄 것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동그라미 해두고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려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잠깐 설명드릴까요? 봐주세요. 여러분 이쪽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죠? 근데 소유대비 미달되는 도로니까 이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했죠? 2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된 거죠. 이 건축선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건축선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1cm라도 도로로 이렇게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잠깐만 잘 보세요. 이거 뭐죠? 창문이죠? 창문이에요.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잖아요. 근데 열렸죠?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된 창문이에요. 이런 창은 이 도로면으로부터 이 창문까지 높이가 얼마 이하면 안 됩니까? 4.5m 이하. 그러니까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이야.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려있으니까 180cm 높이에 달릴 수도 있죠. 근데 창문이 180cm 높이에 달리는데 열렸어. 열리면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키가 182인 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175예요. 근데 키가 작아져요. 군 입대할 때 17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14더라고요. 진짜. 키도 작아지더라.
참. 180 뻥이었어요. 자, 515페이지 오세요. 515페이지. 515페이지 오셔가지고 오늘 주 예를 배워봅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나와 있습니까? 착공신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 그 박스를 통째 압력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찍어드리고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교재.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에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자 지금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고 자 지금부터 줄 것이십시오. 착공 신고를 하는 때 줄 것이십시오.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 무슨 확인 서류죠? 구조 안전 확인 서류죠.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묶어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층수가 몇 층이죠? 2층 이상. 2층 동그라미 하십시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물은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연면적이 얼마죠? 200 정도 동그라미 하십시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정도 이상이거나 높이는 몇 미터? 13m 이상 동그라미 하십시오. 높이 13m 이상이거나 처마 높이는 몇 미터죠? 9m 이상. 9m 이상 동그라미 하시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10m 이상 동그라미 하시면 여기까지 확실하게 오고 제일 밑에 지연 내려옵니다. 지연. 지읒이 무엇이 나와 있죠? 지읒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의무 제출 대상이 돼요. 이게 작년에 시험을 낼 확률이 높았던 게 개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물의 안전의 확보가 뭐 사회적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지진 등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의 그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의무 제출 대상을 이제 강화한 거죠.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정도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착공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한 연후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절 볼까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걸 우리 오늘 건축 절차가 무엇이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건축을 설계하잖아, 건축사 설계한 설계도를 가지고 뭘 받죠? 허가 받잖아요. 허가 받은 건축물은 바로 공사합니까? 착공신고해야 됩니까? 공사계획을 착수 전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착공신고라고 하거든요. 이때 착공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이 설계한 건물을, 이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 기둥원 철근 몇 개, 몇 미리짜리 철근 몇 개를 넣고, 몇 개를 넣고, 그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게 보거든요. 보는 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개를 넣고, 지붕의 석가래는 몇 미리짜리 몇 개를 석가래를 놓고, 이렇게 한다고. 기둥은 다 이렇게 지붕을 얹고 이렇게 다 한다고 하면은, 봐요. 이거 보라든지 지붕이 아래로 누르는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중. 그죠? 그 하중 압력을 기둥이 견뎌야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견뎌야 되니까. 이 설계도를 건축하면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안전한지 요즘에는 구조 계산해서 위에 실리는 하중이 몇 톤이면은 기둥은 몇 미리 철근을 몇 개는 몇 센치 두께를 하라고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이것을 건축사가 설계해서 전에는 건축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축사 설계도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되죠? 전문 구조 안전 확인 기관이 있어. 구조 안전 확인 기관이 있다고. 여기 가서 구조 안전 확인을 다 해요.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구조 계산. 몇 톤 무게는 몇 톤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지 구조 계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서 확인 필증 도장을 딱 찍어요. 찍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다시 송부해 준다고. 그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허가받는 건축물이 착수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착공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받았음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의무 규정이 된 거죠.
그럼 이때 구조 전문기관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보내고 구조 계산 확인 서류가 내려오면은 착공 신고하거든. 근데 이때 공짜입니까? 건축주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거 한 150, 200 정도 들어요. 주택도 그래. 단독주택 정도가 150, 200 든다고. 규모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럼 단독주택 150, 200 드는데 빌딩은 상당히 구조 안전 확인 비용이 크겠죠? 수천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비용 감당은 건축주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고객에게 미리 설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때 구조안전은 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 그 구조안전 확인 받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미리 말해줘야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맞죠? 맞다고 금방 하잖아. 층수는 몇 층? 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 이상, 높이 13m,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의무 지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암기하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집에서는 다 다루게 되고요. 암기를 하게 할 겁니다. 일단 참고라고 적어놓고요. 읽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의 내화 구조와 방화벽도 참고라고 적어놓고, 517페이지 방화지원의 건축물도 참고라고 적어놓고 1번은 봐두십시오. 문제풀이 할 때 뭐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521페이지죠. 521페이지 보면은 저 위에 범죄 예방 기준 준수 대상이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범죄 예방 기준 준수 대상.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요약지 강의할 때 다 하자고 할 거예요.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참고라고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 530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기준 면적 표가 나와 있죠? 네, 별표하시고 암기라고 적습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단순 암기상이지만 출제를 자주 하기 때문에 꼭 외워야 돼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위치를 것입시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역은 얼마죠? 60제곱.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얼마? 150. 녹지지역은 200. 그렇게 오셔야 된다고. 네,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얼마죠? 60제곱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를 꼭 해두십시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제곱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건축물 있는 대지에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실무에 나오면 많이 써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낸다고 단순 암기사항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봐주세요. 서울시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330제곱미터예요. 약 100평 정도 되는 거죠. 330제곱미터니까 약 100평입니다. 100평 정도의 대지가 있다고 정합시다. 100평 정도의 자연녹지지역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께서 330제곱미터의 대지 100평이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하고 이제 두 분이 우리 은퇴하면은 같이 나란히 전원주택 짓고, 네, 같이 살까? 그렇게 해서 이제 100평 정도, 330제곱미터의 자연녹지 대지를 취득해서 50평이면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잖아. 비전문가 입장에서. 분할도 50평이잖아. 50평이면 단독주택 여기다가 전원주택 한 20평짜리 짓고 나머지 텃밭으로 가꾸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할하면은 분할된 대지가 200제곱미터에 미달되죠?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마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된 대지는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분할된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녹지지역에서는 얼마죠?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이런 대지 분할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예요.
175입니까? 그죠? 미달되는 분할이지 안 되는 거죠. 200주도 미달되니까. 그럼 50평씩 분할해서 전원주택 지을 수 없어. 그럼 허가 안 나요. 왜요? 녹지지역은 200주도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분할은 할 수 있어. 단 건축물 이런 대지가 될 수 없으니까 건축은 못 한다는 뜻이잖아. 허가 신청은 허가 안 나요. 녹지지역에서는 200주택이 미달되도록 분할된 대지는 건축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주거지역은 얼마죠? 200. 60. 나머지 용도지역은 60. 그렇게 됩니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혹시 이름이 졸고 계시나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 536페이지 연면적 찾으셨습니까? 연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4번, 5번 묶어서 R. 건너편에 오셔서 7번 반자 높이, 8번 층고, 9번 층수. 537페이지죠. 7번 반자 높이, 8번 층고, 9번 층수 R. 리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입문 과정에서 했고요. 네. 늦게 오신 분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문제풀이나 오역을 과정에서 설명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용어니까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느냐면은 자, 한참 뒤쪽으로 갈 거예요. 552페이지 와요. 552페이지 오세요. 552페이지에 오시면은 건축협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건축협정 발표를 합니다. 건축협정 발표하시고 신설되고요. 네, 출제가 2년 연속이었죠. 네, 지금 신설된 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건축협정 27, 28회 2년 연속이었죠. 네. 자, 지금부터 건축협정 개요 설명 듣고 교재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 드시고 교재는 보시 않고 앞을 봅니다. 건축협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협정 가만히 이야기 듣습니다. 이 개요 설명이니까 필기 일치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듣는 거지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도로가 있고요. 네, 도로가 있고 50m 도로라고 할까요? 와, 50m 도로인데 대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대지가 있다고요? 4개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4개의 대지가 있고요. 각각 토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는 각각 달라 타인이에요. 4개의 대지가 있죠.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죠.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D 대지는 봐요. 이 부분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m에 미달됩니다. 180cm가 접하고 있나 봐요. 그럼 이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어요. D 대지는 단독으로 건축을 못해요. 지목은 되어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2m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건축할 수 없어요. D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적용해야 됩니다. 전부 200제곱미터가 넘는 대지이기 때문에 A, B, C 건축할 때 전부 건축주들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적용한 만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주차장 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지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 대상이에요. 다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주차장 용지 확보해야 되지 뭐. 기타 등등 건축자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나머지만 건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A 대지, B 대지, C 대지, D 대지 4개의 대지에 실제 건축은 몇 개만 할 수 있죠? 3군데 대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각각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씩 3개니까 연면적 합계가 얼마죠? 3000제곱미터의 연면적으로 4개의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4개의 대지에 전부 건축했는데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이 왜 이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시에서 외우십시오. 지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교재를 보지 말고 저를 보고 외웁니다. 교재 나중에 같이 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여기는 토지 소유자 4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자 4인이 전원합입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은 전원 합의로만 가능해요.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우리 4개의 대지에 공동으로 건축할까? 함께 건축해 볼까? 라고 협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협정이 되는 거죠. 건축을 공동으로 할 것을 협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건축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수선. 우리 건물을 같이 수선할까? 대수선도 협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리모델링. 우리 건물을 갖고 있는 셋이 A, B, C 셋이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함께 할까? 이렇게 협정할 수 있다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건축협정이 대표니까 이름을 그냥 무시로 붙인 거죠.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협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름을 뽑아서 그냥 건축행위를 협정한다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은 4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건축을 공동으로 하기로 협정을 하면 건축협정이 이루어졌는데, 건축협정하면은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하는 거지. 건축협정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지금 외우세요. 나중에 줄 딱 꺼드릴 테니까 교재는 안 봐도 됩니다. 어디에는 찾지 말고 보고 외워요. 건축협정하면은 잘 듣고 대답합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수율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우와, 대단하시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확충해 줍니다. 확충해 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주거 환경 개선입니까? 주거 환경 개선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 듣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시험 치는 겁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좋아. 잘하셨어요.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이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해제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앞으로 계속 철거합니까? 보존됩니까? 기존의 재개발 제3지역이 전부 보존된다니까. 보존하면서 낡은 노후화된 빌딩은 빌딩주가 개별적으로 리뉴얼을 해야 된다니까.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된다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죠.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건축협정 제도가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협정을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협정하면은 사업비 일부가 지원돼요. 그러면은 저리융자나 일부 또 그냥 보조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벽 건축 시, 맞벽이 뭐냐 하면은, 맞벽 건축 시, 맞벽은 빌딩을 지을 때 벽을 마주보게 건축하는 거예요. 빌딩이 두 개예요. A동하고 B동인데, 건물은 두 개인데 무엇을 마주보고 있죠? 벽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맞벽 건축이라 그래.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가 신청이 허용됩니다. 공동 건축,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건축가 신청이 허용되죠.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해서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공동 건축은 이거 4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건축할 수 있다는 거야. 맞벽을 건축하면은. 그리고 일부 건축 관련 법 규정을 개별 대지마다 4개의 대지마다 각각 적용하지 않고 협정이 된 4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모아서 통합 적용해 줍니다. 통합 적용. 근데 통합 적용되는 대상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그럼 잠깐만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잖아요. 그것을 협정이 된 이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니까 이걸 한 개의 대지로 보고 적용해 주는 거야. 그럼 D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합니까? 건축 가능해집니까? 건축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조경에 관한 대전의 조경도 4군데를 다 하는 것이고 이거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통합 적용이니까 조경을 한 곳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맞벽 건축하면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건폐율도 통합 적용해줘요. 그리고 지하층 설치, 개인 하수시설 설치, 하수시설 설치, 정화조 이런 것도 4곳 다 묻어야 되면 한 곳만 묻으면 됩니까? 한 곳만 묻으면 된다니까.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면 됩니까? 그리고 철가구 건축해 볼게요. 철가구 이 4개의 대지의 기존 건물 자 3개를 철거해버리고 이제 건물을 다시 짓는 거죠. 다시 지을 때 조경을 4군데 해야 됩니까? 한 곳 하면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되잖아. 한 곳만 적용하면 된다고. 그만큼 3개의 대지에 적용해야 될 면적만큼 건축을 크게 하게 되잖아요. 주차장을 다 둬야 됩니까? 한 곳만 두면 됩니까? 한 곳만 두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대지는 전부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것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어요. 맞벽으로. 벽을 마주보고 빌딩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게 빌딩을 4개를 지을 수 있다고. 4개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4개를. A동, B동, C동, D동 4개. 했는데 각각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씩 빌딩 4개를 지은 거죠. 그러면은 건축협정하기 전에는 4개의 대지의 건축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였잖아요. 얼마가 됐죠? 40,000제곱미터. 40,000제곱미터의 빌딩을 지은 거죠. 이거 분양하면은 강남은 사업성이 있죠? 되잖아요. 사업성이 있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면 좀 크게 좀 그림 그리시면 이런 것도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컨설팅을. 이렇게 노후화된 재개발 지역 포기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되다가 뉴타운구역 지정되다가 해제가 되고 중환경 개선 사업구역이 지정되고 이런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엮어낼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걸 컨설팅 하면은 중개수수료입니까? 컨설팅료입니까? 컨설팅료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 쓰고 수수료 계약서 쓰고 공정하고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생각이 공정하고 컨설팅 받으면 되잖아. 그죠? 이 정도 컨설팅하면 매덕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정도 규모로 건축하면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일을 주잖아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네. 그죠? 가는 게 있으면은 네, 그 정도만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시공자 선정할 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권유할 수 있죠. 그 시공업체를 선정되면 그냥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이거 사무실 나중에 분양을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 공인중개사니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분양할 수 있죠. 직원 부려서 죄송합니다 또. 아무튼 직원들 이렇게 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양 대행만 해도 빌딩 4개면은 하나만 분양 대행해도 성공하면은 이런 길을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몇 명 모여서 법인 만들어서 가야 될 길은 많고요. 하실 일은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좀 크게 보십시오. 주택 경기 안 주면은 이거 하라고 지금 건축협정제도 도입된 거잖아. 대충 협정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큰 그림은 다 그리셨죠? 그리고 건축협정은 법적 효력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가권자로도 인가를 받아야 돼. 협정하면은 그냥 효력이 발생합니까? 인가권자로도 인가 받습니까? 인가. 그럼 폐지할 때는 뭐 해야 되죠? 또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폐지 인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잠깐 아까 토지가 몇 개였죠? 그 4개의 토지가 불행하게도 소유자가 저 혼자예요. 그럼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협정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알겠죠?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수개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그 1인을 건축협정 체결 대상자로 하는 건축협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겠죠? 네, 이런 가능하다는 거. 이런 이익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같이 볼까요, 이제? 552페이지 보시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저 뒤에 토지나 건축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상권자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 밖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자 중에서 그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줄 것이십시오. 저는 합의의 방법, 저는 합의로. 이게 협정 방법입니다. 건축협정은 저는 합의로만 가능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는 전원합의의 방법으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대수선 동그라미, 리모델링 동그라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협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용도 변경 행위는 건축부상 주요 건축법칙을 받은 행위지만 건축협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리모델링 행위는 협정 대상이지만 용도 변경은 건축협정 대상이 아니잖아. 건축협정이 허용되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협정 대상 지역이 몇 개 있죠? 5개. 기억부터 미음까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 구역 빨리 줄 거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된 지역은 건축협정이 허용됩니다.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참 중요하죠.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지역입니까? 보존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은 안 되고 보존지역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은 건축협정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철거지역입니까? 존치지역입니까?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은 건축협정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제목만 줄 거 드릴까요?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아까 4개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이어도 1인을 협정 체결 대상자로 하는 건축협정 가능했죠? 네, 제목 밑줄 꺼놓고 읽어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 옵니다. 554페이지 건축협정에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554페이지죠. 자, 건축협정을 체결하면은 아까 효력 발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줄 것이고 인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협정을 폐지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55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제일 위에 건축협정의 폐지 10번 나와 있죠. 자, 폐지 1번 줄 것이고 폐지 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죠. 건축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 인가권으로부터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체결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폐지 인가를 받잖아. 협정 체결은 전원 합의가 필요하죠. 폐지는 전원 합의입니까? 과반수 동의입니까?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폐지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번에 양괄호 2번 R. 두 번째 줄에 줄 것죠? 자, 건축협정을 하면은 그 건축협정 구역 안에 줄 것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14번으로 옵니다. 발표하시고요.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꼭 읽으면 되죠.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둘 이상의 건축물을 맞벽을 하여 건축할 때는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꼭 외워놓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557페이지죠. 건축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 협정 체결이 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건축 관련 법 규정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 대상 동그라미 1번 별표 암기하십시오. 협정 체결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 대지 안에 적용. 아까 설명됐죠? 대지 안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시설 설치가 통합 적용돼요. 이오는데 건폐율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 건축협정하면 건폐율은 통합 적용이죠? 근데 밑에 건폐율 밑에 적으십시오. 아니야. 용적률. 건축협정으로 용적률이 통합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용적률 통합 적용을 할 목적으로 또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설된 게 뭐죠? 결합 건축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결합 건축은 책장 넘겨야 됩니다. 넘기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559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55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04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결합 건축 발표하시고요. 이게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신설되고 작년에 시험에 나올 줄 알았죠. 작년에 찍었는데 빗나갔죠.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결합 건축 올해 가능성은 많이 높죠. 아주 높죠. 결합 건축은. 그래서 일단 결합 건축은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제가 그림에서 그림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봐요. 같이 보는 방법으로 준비합시다. 배워 주십시오. 이거 결합 건축까지 설명하면은 네, 건축법 진도가 모두 끝납니다. 결합 건축. 가만히 계속 설명 듣습니다. 앞에 보세요.
결합 건축은 여러분 여기 용도지역입니다. A 대지가 있고요. B 대지 두 개의 대지가 있고요. 이곳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하죠? 다 배웠잖아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cc 가다가 준주거지역은 500.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개의 주거지역 가운데서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높게 허용되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된다고 모든 대지의 건축주가 용적률 500%까지 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 용적률 1500% 중심상업지의 건물이 전부 100층입니까? 아니잖아요. 20층 빌딩도 있고 30층 빌딩도 있고 50층 빌딩도 있잖아. 그래서 A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까지 허용되지만 용적률 200%를 사용해서 용적률 200%까지 사용하여 건축을 했어요. 그럼 얼마를 미사용하고 있죠? 허용된 용적률 300%는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300%는 남아 있습니다. 용적률. 근데 B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빌딩을 건축을 했죠. 이 마지막 2층 20층이에요. 20층 빌딩을 건축하고 있었죠. 근데 건축 연령이 한 40년 돼 가는 거예요. 건물이 낡아지니까 공실이 생겨. 보수 보강 비용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는 공실이 생기니까 들어오지 않지, 줄어들지, 보수 보강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빌딩은 사업성이 없는 빌딩이 된 거죠. 그냥 두고 해외 투표할 수도 없잖아, 빌딩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리뉴얼해야죠.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 이 건물을, 빌딩을. 그러면은 종전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다면 전부 전면 철거잖아요. 적절하게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 해제하면 정비구역 해제되면은 이재건축 환경 개선 사업을 치르면 보전돼 버리잖아. 건물을 낡았고 재개발되지도 않고. 그러면 개별 건축주가 책임지고 인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뭐죠? 결합 건축이라고. 그러면은 20층 빌딩을 20층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건물을 재건축한다면 사업성이 없죠. 20층 빌딩을 30층으로 재건축을 해야 10개 층을 분양해서 건축비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입된 게 결합 건축 제도라니까. 대지 간의 지단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를 한다면은 여기에 허용된 용적률 300%를 여기에 추가로 매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재건축 이 빌딩 철거해버리고 30층 빌딩을 올리면은 강남에서는 30층 빌딩 한 층씩 분양을 해보십시오. 몇 천억, 몇 백억, 몇 천억 분양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이제 빌딩을 리뉴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자금 사업성이 확보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용적률 통합은 이런 뜻이라고. A 대지하고 B 대지를 합하여 건축을 하면은 용적률 몇 %까지 가능합니까? 1000%까지. 500, 500이 허용되니까 합하면 얼마죠? 1000이잖아요. 그러면 40층 빌딩이 80층까지도 가능해지잖아.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물론 과장된 표현도 있겠지만 건축자도 높이지 않는 다른 규제도 있겠죠. 용적률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러면 사업성이 확보되거든.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낡은 빌딩은 여러분의 이제 나중에 컨설팅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빌딩주는 자금이 없어서 리뉴얼도 못하고, 그죠? 이런 분들을 컨설팅해서 크게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사업성을 확보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리뉴얼이 가능해지도록 해주고, 이런 분양 사업권을 여러분이 다 받고, 또 컨설팅료 받고 해서 이런 거 하나 작품 만들면 한 5억씩 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씩) (10억씩) 벌어야죠. 아니 분양 사업가면 10억대 아니에요. 10억도 벌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빌딩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고요. 그러니까 전부 실무적으로 가능하잖아. 보십시오. 할 일 많잖아요. 하시면. 그럼 앞으로 우리 부동산 정책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많이 간다고 했습니까? 보존 방식으로 갑니까? 보존 방식으로 하니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입된 거라고.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 뉴욕의 트럼프 빌딩이 결합 건축 사례가 적용된 빌딩이래. 아,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빌딩의 역사가 한 200년 이상 됐으니까 이런 것이 제도화가 일찍 된 거고, 우리는 빌딩의 역사, 6.25 전쟁 이후에 빌딩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불과 뭐 한 50년, 60년, 40년, 50년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업무 영역이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합 건축 빗줄 꺼드릴게요. 560페이지 보십시오. 560페이지.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한 제도는 결합 건축입니까? 건축 협정입니까? 결합 건축. 개요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같이 볼까요? 교재. 560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에서 다음 줄 끄십시오.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100m 이내 범위 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 안에서 손 떼시고 대통령 내의자는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줄 껐죠? 용적률을 동그라미 돼.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이게 뭐죠? 결합 건축이에요. 결합 건축 대상지가 몇 개 있죠? 4개. 암기하셔야 되죠. 상업 지역. 녹지 지역에 빌딩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용적률 80, 100인데. 맞죠? 그래서 결합 건축은 주로 무슨 용도 지역에서 사업성이 있죠? 상업 지역에서 허용하잖아. 역세권도 가능하겠죠, 그죠? 아, 상업 지역만큼 분양 성공하죠. 그리고 3번 너무 중요하잖아. 철거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입니까? 보전 방식인 주관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 그리고 4번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은 결합 건축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2번에 봅니다. 561페이지 양거로 2번 건축위원회 심의 나와 있습니까? 네. 허가권자는 결합 건축에 관한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2번에 봅니다. 결합 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구역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의 얼마를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원의 공동심의를 거쳐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허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건축법상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이 허가된다고. 근데 여기요.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얼마죠? 500이잖아요. 결합 건축으로 지금 조정되고 있는 용적률이 얼마죠? 300이 추가되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이 결합 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이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의 100분의 20%를 초과했죠? 이럴 경우에는 이 건축 허가를 서울시에서 하려면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통과해야 허가가 나는 거야. 허가는 좀 쉽습니까? 일반 건축허가도 조금 까다로워집니까? 조금 까다로워지는 거지. 결합 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의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층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도시계획 문제도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규제한 거죠. 다음에 3번 제목에 줄 거면 되죠. 읽으셔야 돼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결합 건축 대상지가 걸친 경우 결합 건축 대상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결합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건축협정 체결하면은 협정 체결되면 끝납니까? 인가 받아야 됩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 인가를 받아야 할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은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에다가 건축협정 인가서를 제출하거든. 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합건축 대상지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은 면적 어디에 속하는?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지나갈 때 읽어놓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넘기시고 4번, 5번은 꼭 해야 됩니다. 4번, 5번 별표하시고 자, 체결되는 계약건축 협정서가 체결되면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이죠? 30년으로 한다. 계약건축이 체결되면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건축 협정서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건축 협정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 줄 거죠. 전원 동의 후 폐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건축 협정은 체결은 어떻게 되죠? 전원 합의. 폐지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폐지 인가를 받으면 되지만 계약건축 폐지를 하려면은 계약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를 얻고 신고하면은 됩니다. 서로 비교를 좀 하셔서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약건축은 제도가 재작년에 도입되고요. 작년에 출제 예상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올해 여러분에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 어렵지는 않죠.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 마치고요. 혹시 체크되지 않은 테마는 나중에 문제 5, 6을 과정이나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완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